네, 이어서 B2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Exploring Careers 대전환 시대의 진로 탐색을 주제로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분들께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발표는 2020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이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 장혜리님, 그리고 2021년 수상자이신 강예은 진학컨설팅 마이유니 대표님, 이어서 2012년 수상자이신 김요섭 델토이드 대표이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좌장은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이신 정일진 루트 컨설팅 미디어 콘텐츠 센터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일진 센터장님과 연사 여러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일진입니다. 루트 컨설팅 기업 교육 업체 HRD 컨설팅 업체에서 미디어 콘텐츠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원래 영화 영상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만든 영화로 마이크로소프트 이미징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2008년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저희 같이 함께 하신 분들도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수상자 분들입니다. 2002년도에 21세기를 빛낼 우수 인재라는 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계속 교육부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 1년에 100명 정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의 경험들이 모이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의학 연구를 하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최근 과학 판소리 공연을 기획을 하셨던 장혜리님,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도우면서 직업까지 만들어 가신 강예은님, 발명부터 창업까지 의료 분야의 혁신을 꿈꾸면서 의대로 진학하신 김요선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서 같이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혜린님의 첫 발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소리극 문화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미래 인재의 필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게 된 장혜리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으로 과학도입니다. 동시에 과학으로 소통하고 과학으로 문화를 만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 소리극 그리고 유튜브 과학 수다를 방송으로 제작하고 있는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으로 소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첫 발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페임랩이라는 대회인데요. 발표 자료가 없이 대중에게 3분 동안 과학의 이야기를 소품으로 과학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주관으로 지금까지 9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최종 탑 1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과학 강연, 공연 그리고 버스킹을 하며 과학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실험과 질문으로 소통하고 과학 강연을 하면서 과학을 소재로 하는 노래, 댄스,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대학로너 홍대에서 대중에게 버스킹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했던 시도 중 하나는 어린이 교육 중심의 과학과 문화에서 벗어나 성인들만의 과학 축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도 또한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해왔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형태에서도 과학 방송 그리고 과학 코미디를 제작하여 과학 축제의 한 형태로 대중들에게 과학을 문화로서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학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과 공유하고 과학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못 미치는 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과학을 좀 더 대중적이게 그리고 재미있게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공연을 제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하였던 과학 소리극은 과학 인물사 그리고 과학 철학의 컨텐츠를 판소리와 연극의 형태로 연출하였고, 창작극의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서양의 예술 양식이 융합된 하나의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던 첫 번째 과학 소리극 시리즈, 바로 갈반이 전기로 통하였소라는 연극은 당시에 칭송받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오늘날 심장 제세동기와 같이 희망을 주는 갈바니의 삶을 통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기획 의도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해왔던 공연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내가 전기로 죽은 동물의 근육을 움직였다. 전기가 근육을 움직였어. 전기 가오리가 생체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더만, 어쩌면 전기 가오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생체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요. 옛날 뉴턴의 안교인을 발견하고 역사에 기록된 기대의 발견이 아니겠어. 이것은 동물전기요, 동물전기라 하겠소. 동물전기 연구하면, 내가 연구 더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오. 고통을 치유하고 말 못한 자 말하게 하며 못건데 걷게 하며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까. 이게 옳다요. 나의 위대한 발견 함께 연구하겠나. 자네와 나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 동물 전기는 놀라운 발견되어 세상을 바꿀 것이오. 네,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단순히 제가 과학 강연을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다면 학생들은 아마 쭉 이어져 오는 인물사를 외우는데 급급하고 지루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 또는 청소년, 그 이상의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까지도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과학 사회 그리고 과학 철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컨텐츠 안에 판소리 그리고 연극의 형태를 넣어서 새로운 창작극을 제작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소리극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에 관한 갈바니가 그 가설을 만들기 전에 역사들을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얘기하는 과정들의 대목을 한 가지로 보여드린 바이고, 이것들을 지금 보이다시피 퓨전 형태로 한복도 이탈리아 볼로나에 있었던
갈바니의 생애를 상상하여 이탈리아의 형식적인 옷과 그리고 한복을 퓨전으로 한 저희 한복 퓨전으로 의상을 제작하였으며 음악 또한 판소리 안에 그리고 재즈 피아노 타악이 함께 들어가서 융합으로써 동양과 서양이 같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좀 더 판소리에 더 재미를 불어일으키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가사를 이렇게 보이다시피 하얀 천막에다가 그 가사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도 했었고요. 전기를 시각화하는 연출로서 아까 보이셨던 그 레이저 빔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연출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현재 이 8월 달에 진행되었던 공연에서는 여러 가지 후기들이 많이 왔었었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새로웠던 건 판소리가 이렇게 과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구나. 그리고 판소리도 문화로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라고 했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얼씨구라든지 좋다 이런 하나의 추임새 또한 저희가 이전에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판소리를 좀 더 즐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더 즐겼으면 좋겠다 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따라해 주시고 과학적인 부분이라고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과학 소리극을 첫 번째 시리즈를 시작을 하여 다음으로는 다른 과학 인물사를 또 지금 선정 중에 있고 기획을 제작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학 소리극은 과학 문화의 선도로서 지금 세계화, 대중화, 현대화를 아우르는 문화로 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기존의 것들을 융합하고 새롭게 차별화되어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과학 소리극 갈바니와 같이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문화를 즐기고 있는 예술가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제작진들 모두 다 그 소통을 함으로써 그 소통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호기심 그리고 주변에서부터의 관심으로 융합이 더욱더 큰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소리극을 이번에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저희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학과 소리를 융합하는 이 시도는 처음 시도하는 전 세계 최초의 과학 소리극을 문화 장르로서 만드는데 가장 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더더욱 더 확장돼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더 차별화되고 융합으로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리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강예은님의 발표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고 이거 맨 마지막 장인데요. 제가 앞으로 돌려야 되나라는 생각, 잠깐 프리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되게 이른 시간부터 포럼이 진행되길래 좀 이제 잠도 깨고 같이 듣자라는 마음으로 깜짝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깜짝 퀴즈를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자문자답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20만에서 60만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많은 숫자가 그 사이에 있죠. 그래서 20만에서 60만 도대체 뭘까? 뭐 유튜브 구독자 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만에서 60만은요,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예요. 왜 추정치냐?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이제 입학부터 졸업까지 집계가 되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학업 중단율을 바탕으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몇 명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20만에서 60만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전환 시대의 진로 탐색을 말하는 이 자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하느냐? 바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진로 진학 컨설턴트이자 진학 컨설팅 마이오니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저는 전국 8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실무자 교육, 진학 설명회, 면접 교육을 진행해 왔고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는 이제 전체 실무자 대상으로 한 보수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대전환 시대에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만들어간다? 뭔가 생소하죠?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어떻게 가능성을 만들어 왔는지 3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왜 이 대전환 시대에는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간 첫 번째 가능성은요, 시간을 거슬러 가서 4년 전으로 갑니다. 4년 전, 2018년부터 제가 만들어가고자 다짐한 시간이었어요. 당시 저는요, 수능을 끝내고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예은아, 그러면 수능 끝나고 시간도 많은데 엄마랑 같이 엄마가 하고 있던 검정고시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 저는요,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 좋아요 하고 이제 따라갔죠. 근데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제 간 센터에는 정말 많은 학교 밖 청소년 분들이 계셨어요. 뭐 공황장애를 앓아서 학교를 자퇴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나와서 살 수밖에 없어서, 또는 가정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여쭤보게 됐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24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24이거든요. 당시 저기 지금 좀 어려 보이는 저 친구, 저예요. 저 친구는 20살이었습니다. 굉장히 간극이 좀 커 보였겠죠. 그래서 왜 학교에 대학에 안 가고 아직까지 센터에 계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대학은 너무 가고 싶다. 근데 수능은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대겠고 수시는 정보가 아예 없다. 나 그래서 대학 못 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6개를 써서 여러 개의 학교에 합격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봉사활동으로 찾아가서 제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가능성은 그거였어요.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첫 번째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기롭게 열심히 시작했던 시작과 달리 굉장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은요, 검정고시 성적을 내신, 비교 내신으로 환산을 해서 진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0개, 전국에 있는 200여 개의 대학이 그 환산 방식이 다 달라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대학은 뭐 등급별로 이렇게 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또 다른 대학은 석사 100분율에서 공식으로 하고, 또 다른 대학은 이렇게 100분율을 몇 등급으로 자체로 환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2020년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사라졌지만, 제가 처음에 뛰어든 2018년에는 모집 요강에 제대로 된 표기법조차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정말 많았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전화 거는 겁니다. 한 사람당 1명 지원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대학에 다 전화 걸어서 여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맨날 센터에서 그것밖에 안 했어요, 저희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 같이 가봐요 라고 제안을 했고, 잘 성사가 돼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 같이 수시 입학 정보 박람회에 가게 됩니다. 버스 대절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조그마한 승합차에 다 같이 그냥 타고 코엑스에 간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굉장히 화질이 안 좋죠? 제가 찍은 사진이어서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가지고 직접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 분께 가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어요?를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여쭤볼 수가 있었어요. 거의 여기에 있는 대학을 다 가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여쭤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구나를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에는요, 갑자기 친구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는 대학이란 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가보자 라고 해서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홍보대사에 연락을 해서 캠퍼스 투어도 하게 해주고요, 제가 소속된 학과의 포럼에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즐기게 해줬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 굉장히 힙한 포즈로 서 있는데요, 저랑 제 제자가 같이 그 포럼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만나서 전화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김포시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말 대거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하게 되면서 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이뤄간 것이죠. 학교 밖 청소년을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였는데 진학을 열심히 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갑자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대뜸 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김포시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직도 정보를 못 받고 있다, 그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장하겠다라고 정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간 게 바로 두 번째 가능성의 시작이었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 전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닿을 수 있으려면 한 명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 그 강의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누구나 지금 다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제 채널도 아니에요. 그냥 센터 채널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시 센터에서 강의한 내용을 편집해서 올리게 되는데 자막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 그게 다였어요. 지금 보이면 아주 태초 상태의 제가 막 보이죠? 저는 정말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가독성 좋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뿐이잖아요. 그런데 점차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떤 영상은 막 몇천 회씩 이제 조회수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전국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댓글 달아주고, 선생님 이건 뭐예요? 댓글 달아주고 하면서 점차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가장 많은 질문을 차지한 건 뭐였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비교 내신이었어요. 비교 내신. 선생님, 저 비교 내신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내년에 갈래요,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포기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만 넘으면은 진학을 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요, 그러면은 비교 내신을 검정고시 성적을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해보자라는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 친구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저는요, 컴공과 아니고요, 컴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찾아뵙습니다. 교수님 그냥 두드리고, 교수님 저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거에는 이거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저 이렇게 대뜸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됩니다. 제가 올렸던 거 그대로 2020년 6월 7일 써있죠.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저는 누구다, 이런 일 하고 싶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분 제발 와주세요, 이렇게 올린 거죠. 제가 이걸 올렸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안 올 거다, 아무도 안 올 거다. 왜냐면 돈도 안 주죠, 페이도 없죠, 그냥 내 시간 내서 이 사람들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7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7명. 프론트엔드, 백엔드, 로고 디자이너, UI, UX 등등 해서 7명의 정말 지금도 감사한 그 은인들이 팀으로 구성되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도 모자랄 그 은인들한테 이런 종이 쪼가리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파워포인트 그런 거만 지금은 뭐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종이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그냥 그려간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에 이제 국어부터 선택까지 누르면은 하나하나 자동으로 환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빳빳한 A4 용지도 아니고요. 혹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보는 그 큰 시험지 있죠? 거기다가 무턱대고 그려서 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발자 분들이 계시다면 저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일 텐데 저렇게 갔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친구 기본도 안 돼 있네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은인들과 함께 한 6개월 정도 개발에 매달립니다. 왜냐면요, 그 200개의 대학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하려면 각각의 대학의 그 환산 방식을 함수식으로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을 다 정리하고 입시 결과도 다 정리해서 그렇게 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홈페이지는요, 지금 아래 URL 가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전 무료로 배포를 했고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 검정고시 환산이랑 이런 페이지들을 이용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두천 같은 데 강의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항상 제 강의 끝날 때까지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어쩐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작년에 이 홈페이지 덕분에 대학을 갔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눈물 나죠. 너무 감사하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점차 도움을 많이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랑 이 홈페이지가 점차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러브콜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센터에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실무자 교육 좀 해주세요. 면접 교육 좀 부탁드려요. 컨설팅 좀 해주세요 해서 수많은 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센터에서 저한테 요청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혹시 사업자 등록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생각했죠. 아니, 내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뭐 사업자 등록 한번 해보지 뭐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진학 컨설팅 마이온이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창업을 하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 번째 가능성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접 닿았고 또 홈페이지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이 친구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실무자 교육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연수를 받으면은 전문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다라는 수료증, 지금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로 저희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를 다 이룬 거 아니냐, 이제 또 뭘 하고 있나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세 번째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라 돼 있죠. 바로 올해입니다. 바로 제가 대학원에 입학해서 연구를 시작한 첫 해이기 때문인데요. 저는요, 교육의 그릇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교육의 그릇을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있는 그 안에서의 학습과 경험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평생에 걸친 이 삶에 있어서의 학습과 경험도 교육이란 테두리 안에서 포괄하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러한 저의 세 번째 가능성은요, 대전환이라는 오늘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면요, 대전환의 특징은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비일비재하고요, 그 변화가 광범위해서 아무도 몰라요. 정말 불확실하다는 게 대전환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요, 교육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 저희 다 마스크 쓰고 있죠. 2019년, 20년 이후로 2, 3년간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혹시 학교에서 배웠나요? 비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법, 뭐 백신 맞고 거리두기 하는 법, 학교에서 다 1차시, 2차시에서 배우셨나요? 경제적 그런 측면과 의료적 측면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부딪히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과 경험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고요. 그거를 일상에 적용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대전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그릇이 이 시기에 맞춰서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요, 제가 올해 1월에 인터뷰를 한 기사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학에 대한 정보로부터 단절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교육 재난 지원금으로부터도 배제가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재난 지원금을 받는가? 이런 거죠. 만약에요, 교육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다 포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또는 교육기관에 있지 않는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또는 차별받거나 그런 일들이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성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만들어온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대전환 시대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전환 시대는요,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왜냐면요, 너무 빠르게 변해요, 세상이. 근데 뭔가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라도 해야겠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시대가 바로 대전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가능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새로워요. 저에게도 새롭고요. 여러분께도 새롭고 저장님께도 새롭고 다 새로운 지금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누군가 뭔가 따라간다? 우리는 보통 가능성을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저 사람이 저 길을 갔네? 저 길 따라가야겠다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대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그냥 그 세상의 가능성이고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간다면 누군가는 따라올지도 모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전환 시기입니다. 저는요, 그럼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냐?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필요한 곳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거죠.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갔으니까요. 이렇게 필요한 곳을 찾으면요, 2번째는요,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한다는 거 너무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해?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도전을 해오면서 제 발목을 잡았던,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질문들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되나? 가능성이 있나? 이게 돼? 이런 질문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진학 컨설턴트라고 인터넷에 쳤는데 아무도 안 나와. 여기 안 되겠네. 이거 못하겠다라고 포기했더라면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백 명의 청소년들을 제가 진학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하면요, 믿을 구석이 생겨요. 뭐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 저는 이렇게 버텨왔어요. 이렇게 지탱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시작했으니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속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마지막은요, 뭘 해야 되냐? 정말 이 가능성이 또 다른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정말 큰 범위의 가능성이 되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이걸 해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들다 보면요, 내가 만들려고 했던 달려들려고 했던 그 가능성이 세상의 가능성이 되고 세상 길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걸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전환 시기에는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지만요, 이런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 막 걸어간 길이 너무 많아.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서 막 잡아야 돼. 이러한 시기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가진 역량들을 다 발휘해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가능성을 만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가능성들이 점차 쌓여서 더 큰 지속 가능한 가능성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기회의 장이, 그런 기회의 장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무수한 가능성과 노력들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좋은 발표해 주신 강예은님 감사합니다. 바로 텔도이드
델토이드 죄송합니다. 델토이드 대표이사님 김요선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이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만큼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글로벌 인적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의 시대 인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지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큰 길이 존재하지 않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대전환의 시대.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각자 이제 제 인생을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 저는 카이스트에서 공대와 경영대를 이제 졸업하고 지금은 연세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만 14년째입니다. 4개의 전공을 공부하였고요. 또 14개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등의 나라들에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학교마다 전공마다 철학과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철학과 지식과 문화를 대학에서 배웠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대전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세브란스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3초 안에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는 바로 혹시 오른쪽에 계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왼쪽에 있는 분이 세브란스입니다. 루이스 세브란스고 스탠다드 오일의 공동 창업자이자 CFO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인물이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사실 의료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기도 한데요. 록펠러는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17개의 국가에서 118개의 의과대학을 설립했고 미국에서는 존스 홉킨스 하버드 보건대학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의학협회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미국 의학협회는 Appeal for an Ill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근거 기반의 의학을 선도를 했는데요. 양리학과 같은 필수 과목을 수료한 의사들에게만 협회에서 인정하는 의사 면허를 주는 방식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약으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라는 것이죠. 약이 석유에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의학계에 퀄리티 컨트롤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이것이 제조업 시대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조업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제조업 시대의 핵심 가치는 이제 퀄리티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특정 기준에 맞춰서 더 좋은 조건의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값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의학계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이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당시의 의료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퀄리티 컨트롤이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과 성적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공부했던 것도 이런 제조업 기반의 가치에 맞춰서 교육해왔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AR, VR,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의사의 아바타들을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만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뭐 새로 나온 기술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소통을 제공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메타버스, 양방향성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1대1 소통이거나 시간차를 둔 소통을 제공하는 웹 1.0, 2.0이라는 메타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줌이라든가 메타버스 1.0 시대에 로블록스나 잽 같은 메타버스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 1.0 시대가 그래픽도 별로 아쉽고 또 실시간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뭐 기능들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직 사용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용해 보신 분들도 이런 한계점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데이터 전송 속도랑 전산 처리 속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격으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 시대의 메타버스 2.0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In the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will stretch the imagination. Good morning, Sarah. Morning. Slowly coming towards the thumb. A world without boundaries. Good job. A lot better than yesterday. Yeah. Excellent. Slowly bring A the world arm where down. technology enhances, not limits, humanity.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And here can be anywhere. Introducing Microsoft Mesh. 이렇게 록펠러 시대의 먹는 약으로 획일화된 치료가 아니라 앞으로는 디지털 신약, 개인 맞춤형 치료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학자들이 의학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갖추고 의사들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융합할 수 있다면 의료계에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전환 시대에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가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정해서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패널 토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요섭님까지 저희 발표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하죠. 키워드 3개에서 4개 정도만 들으면 입력을 하면 다양한 그림, 만화까지도 그려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러스트 작가 같은 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최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셨던 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좀 나눠주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100명 정도가 수상이 되면서 예술, 체육, 문화, 그리고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런 수상자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누던 모임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첫 번째 연사로 발표해 주신 장혜린님 경우에도 갈바니 공연을 같이 만드신 분이 같은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분이셨어요. 그래서 판소리 맞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네, 그 과학 판소리 갈바니에 대한 만들게 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는 하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었는데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과학을 문화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럼 소리와 과학 문화를 같이 융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러면 과학을 정말 소리로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만들었는 작품 중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아서 이것은 굉장한 차별성이 있겠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과학자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전기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소리꾼이었기 때문에 전기 역사 안에서 한 많은 사람이 누굴까 한 명을 찾아보니 바로 갈바니였습니다. 그래서 갈바니에 대한 삶을 잠깐 살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참고 문헌이 많이 없어서 이탈리아로 써져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 삶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들의 과학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학사들의 시간의 흐름으로 그리고 잠깐씩 인물과 철학을 놓아드는 방법으로 저희가 내용을 구성하였고 그 안에 판소리 그리고 음악 재즈와 같이 융합해서 과학 판소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과정을 옆에서 봤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같이 이렇게 만나서 과학하고 있어요, 판소리하고 있어요 하고 바로 이렇게 공연을 계획하시고 저는 공연에 가서 직접 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까 싶어서 먼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정말 저희가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 얘기했다면 지금은 3년, 당장 1년 뒤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영상 제작을 하다가 지금 VR, 메타버스 컨텐츠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최근 교육과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가벼운 공통 질문을 먼저 하고 저희 각 개별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공통 질문이 아니긴 한데 변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기업 교육할 때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한 분씩 짧게, 김요섭님부터 변화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변화라고 하면은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빠져 죽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물속에 오리가 이제 둥둥 떠다니는 것도 빠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도태되고 뒤처지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거를 앞으로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님도. 네, 저는 변화가 숨어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변화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요, 우리는 굉장히 변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당황스럽고 되게 좀 겁먹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요, 변화가 있어야지만 새롭게 이제 시작할 뭔가 가능성이라든지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라는 게 사실은 숨어 있다. 처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거를 좀 잘 우리가 만들어가다 보면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기존 것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 것들의 조그만한 차이와 그런 큰 차이로 인해서 그것을 잘 분석하고 그 변화에 따른 우리만의 차별성을 찾아내고 이것을 또 우리만의 것으로 융화시키는 과정들이 바로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변화를 따라가고 변화의 우리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교육 과정 중에서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 근데 변화를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작점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토론을 변화에 공감하는 식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들도 지금 많이 올려주시고 계셔서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혜린님부터 개인 개별 질문, 공통된 질문이 또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과학은 사실 연구를 잘하고 발표를 잘하고 그런 논문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 과정들이 요새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최근에 과학을 갖고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꽤 많은 구독자들을 많이 얻고 계시죠.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시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과학 기술은 결코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과학 기술은 대중들에게 있어서 나눠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관심과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과학 강연에서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했던 눈빛이었는데요. 기존에 봐왔던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같이 소통하면서 그 과학 강연 속에서 과학 공연, 과학 노래, 과학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학자는 한 1,000만 명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학자를 양성시키게 하고 과학자의 힘을 더욱더 북돋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한 1,000명 정도 만나게 된다면 그 1,000명이 과학자로서 꿈을 키우게 됐을 때는 그 삶의 질이 1,000배 그리고 1,000,000배 이상의 효과를 더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미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판소리가 되게 잘 맞기도 하겠네요. 얼씨구. 네, 그런 이제 추임새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질문에도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진로 탐색에서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 버니? 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앞으로의 진로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떤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꿈과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단순히 명사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의할 때 명사 형태로만 한정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그 앞으로 나갔을 때의 계획이라든지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머뭇하게 되는 현상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었는데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동사 형태로 좀 더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좋아했더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러하더라 라는 내용들을 스스로를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에 대한 장래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공통 질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네, 강예은님한테 바로 이렇게 이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유니에서도 같은 이제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수익 창출 모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 가능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이런 앞으로의 이 회사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잠깐 요거 연관돼서 하나 먼저 팝업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수익 창출 모델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봉사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저희는 그 기관 대 기관으로 교육청이나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 센터와 용역 계약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해서 이제 실무자 교육도 하고 진로 교육도 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그런 학교밖 청소년 센터라든지 그런 데와 이제 계약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대상들, 이제 학교밖 청소년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육 소외계층들을 위한 그런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플랫폼 형식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듯이 좀 더 다양한, 더 이제 진로나 진학에 더욱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좀 새로운 방법들을 좀 고안을 해서 플랫폼 형식으로도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예은님한테 추가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계속 많이 만나고 계신데 이 친구들은 현재 어떤 진로 탐색을 할 때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만나온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온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다양하고 가고 싶은 길도 다양해요. 어떤 친구는 헤어 디자이너, 작곡가, 예체능, 경영인, 그래서 정말 많은 분야의 친구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자신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그냥 내가 인생을 그냥 진학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평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저는 이런 거 할 때 기뻐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조금 살아있음을 느껴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럼 그거를 조금 할 수 있는 직업을 아니면 그 방향을 제가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그 친구가 그 중에 선택을 하면은 그럼 이 학과가 조금 도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차차차차 내려오는 순서대로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성적 맞춰서 대학 간다 그런 개념으로부터는 조금은 벗어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적성, 흥미,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진로 지도를 해주고 진학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요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방향을 찾는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대학을이나 아니면 보통 어떤 공부를 더 해서 이 이후에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는 사실 5년 정도, 4, 5년 정도 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도 그 친구들이 어떤 가치들을 가지게 될지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 친구들도 변화에 대해 되게 민감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 두려움은 없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같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친구들은 17살부터 한 24살 정도 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변화하는 사회를 맞닥뜨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합성을 함께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합성이라고 하면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들은 강의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직업 이동을 20번에서 60번 정도는 한다고 해요. 옛날에는 2번에서 6번이면 평생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세상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20번에서 60번을 계속 직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엔잡러 요즘 그런 말 많잖아요. 내가 본캐, 부캐 이런 말들도. 내가 가진 역량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어디에서나 다 맞게 끌어내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과 이 사회의 변화를 좀 잘 엮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합성을 조금 중시하면서 간다면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친구들이 좀 용기 있게 또 대담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합성을 가장 경험을 많이 해보신 김요선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이거부터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 학교와 전공을 경험한 후 델토이드를 창업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선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거랑 부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이 기업가 정신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갖는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스스로를 경영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찾게 되죠.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저는 이제 할머니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계시면서 데이터들이 병원에 계속 떠요. 바이탈 사인 데이터들. 근데 그 데이터를 의사만 볼 수가 있었죠. 환자와 가족들은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하는 게 또 이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해석할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임종을 놓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불상사가 생긴 원인이
의사들은 공학을 모르고 기술을 모르고 또 기술자들은 이제 의학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없어서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인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메타버스 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융합을 왜 하지 못할까,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변화의 시대에서 결국 뒤처지지 않고 또 변화를 이해하고 앞장설 수 있으려면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온라인 병원, 메타버스 병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요섭님한테 질문을 더 이어가 보자면요. 사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창업을 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 저도 정말 다양한 것들을 했어서 헬스케어 해커톤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말리시더라고요. 하지 마라. VR로 환자분들을 여행하는 컨텐츠를 2019년도에 만들었다가 그건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 의료계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다들 어려워하는 질문을 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B2C로 커스터머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B2H2C입니다. 결국 병원을 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건강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 서비스나 함부로 제공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없고 또 이 인체에 대한 정보라는 게 건강에 대한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입니다. 뭐 엑스레이 사진 한 장 안에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본인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도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제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규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이 헬스케어 사업은 어렵다라고들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잘 부합해서 만들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사업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또 기존 조건에 잘 부합을 하면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구나, 이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섭님은 과학 기술을 공부하시다가 다시 병원으로 의학계로 들어가신 거죠. 되게 벽을 느껴서 결국에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꼭 의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헬스케어 쪽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워서 의학을 다시 공부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역이 완전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문화 안에 녹아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가까워져야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문화랑 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죠. 시간이 제한적이고 또 그 시간, 일단 시간이 제한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 단계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열려 있다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엔 진짜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정말 전공을 넘나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더 다시 하거나 직업을 더 다시 갖거나, 앞으로는 진짜 아까 직업이 몇 개라고 했죠? 아까 한 20개에서 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개인 질문들은 드렸고요. 저희가 질문 들어오신 것들이 많아서 하나씩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예은 대표님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도 소외되어 자신의 진학에 대해서 상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은 어떻게 진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내부적으로 소외됐다는 게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이러한 꿈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안 돼, 이 길을 가야 돼. 이것도 소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일종의 물론 하면 되겠지만 소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학에 도움을 받으려면요. 정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라는 게 뭐 지식 차원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진로지나 컨설팅을 하는 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적성 흥미나 이런 것들을 좀 진단 검사를 해요. 진단 검사를 하고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개의 추천 직업이 뜨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 적성, 흥미, 뭐 급여,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거를 가중치를 매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다 하나하나 매겨보고 이게 바로 내 직업이구나 해서 몇 개를 고르게끔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진학에 도움을 받으려면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에는 어떤 가치관이 필요한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지만 내가 그래도 가는 길이 이게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학에 대해서 상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또한 진로와 마찬가지로 진학에 대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떤 분야가 있는지 먼저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부분도 평생교육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사실 전에 얘기했었을 때 소외되는 사람들은 진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 많이 필요하고 진로 탐색은 은퇴하신 분들도 진로 탐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잘 맞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전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관심 분야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은요. 학생의 신체가 그 학교라는 공간 안에 있어야지만 학습을 인정해주는 게 과연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규정해보고 있습니다. 학습은? 교육은? 어떻게 이거를 재정의해 볼 수 있을까? 어떤 교육 모형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질문 단계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은퇴 후에도, 그리고 직업을 갖고 있는 와중에도 이직을 또 다른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단순히 이게 청소년의 진로나 진학뿐만이 아니라 성인들 또는 뭐 은퇴 후 부모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녀 양육을 마치신 그런 분들,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분들의 그런 평생 교육, 평생 진로를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제가 좀 길을 좀 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따 또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혜리님 질문이 있어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과학 대중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명받았다고 하시네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십니다. 의과대학 박사과정 중이신데 의과학 관련된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신지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과학 대중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과학 문화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굳이 과학과 문화 이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과학을 위해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과학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해주신 의과학의 대중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현재 그 과학 소리극의 시리즈로 과학 중에 의과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과학 역사 안에서도 한 인물에 대한 그 철학과 논리를 좀 더 소리에서 포함하여 더욱더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자 하고요. 강연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실험으로 의과학을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실험 없이 그 연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험을 직접 함으로써 이것을 더욱더 과학자의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들으면서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판소리, 국악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악을 그러면 국악에 지금 이제 판소리를 연결하셨고 그 뒤에 이제 국악에서 어떤 포인트를 또 연결하시고 싶으신지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사실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국악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해왔었던 대중화 문화 활동들 중에는 과학과 코미디를 결합한 과학 코미디, 그리고 과학과 마술을, 그리고 풍선 아트를 결합한 버스킹 공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과학 판소리는 여러분들 추임새로 말씀해 주셨던 좋다, 얼씨구라는 그 표현으로서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국악으로서 지금 좀 대중화가 어려운 환경 안에서 과학을 더 접목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보여준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의미에서 계속 판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판소리만 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혹시 전해 주시면은 아마 바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선님, 질문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선님 현재 이 질문이 나왔네요. 바이오 메디컬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공학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제도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까 잠깐 얘기는 했었죠. 네. 어려우면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장애물이 많죠. 기존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바이오메디컬 공학을 전공을 하면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약이 출시되기 그러니까 시판되기 전까지 뭐 임상 1상, 2상, 3상, 4상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접 1상부터 4상까지 쫙 연결해서 약을 만든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사이언스부터 이해를 해서 어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부터 이제 이게 인간에게 독성이 있지는 않은가, 위해를 끼치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은 또 우리가 사이언티픽하게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격에 따라서 일정한 인원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일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하에서 컨트롤된 환경에서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비로소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약이 되더라도 그 약을 사용한 사람들을 계속 트래킹하고 추적하면서 또 훗날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규제죠. 전부 다 아무렇게나 약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렸으니까 뭐 디지털 신약이라는 것도 생기고 있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약이 된 게 먹는 약만이 아니라 하나만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신과 치료제들이 먹는 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뭐 고소공포증 같은 공포증을 해결하는 것도 이제 먹는 약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먹는 약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각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그러면은 고소공포증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작용들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VR을 착용하게 되면 탈감작이라는 치료법을 활용해가지고 오늘은 1층, 내일은 2층, 그 다음날은 3층 이렇게 해서 내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지털 신약, 디지털 치료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의사가 직접 하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VR로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데 결국 이것도 제도적으로 이게 진짜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모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 혈당 수치 자체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전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러 탈나게 해서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혈당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전도 있고, 다양한 기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효과는 혈당을 낮추는 거죠. 근데 디지털 신약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밥을 먹으면 식후 몇 분 뒤에 이제 혈당이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운동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혈당을 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혈당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을 낮추는 것도 고장나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혈당이 확 낮아져서 저혈당 쇼크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잘못된 약을 사람들에게 주고 위해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바꿔야 되냐, 이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너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기존의 그런 제도적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전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먹는 약이 아니라 디지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작 과정 자체가 축약이 된 거죠. 단축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기술적인 힘을 받아서 신약을 만들어낸다, 이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을, 스타트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그 전반적인 시간과 그리고 어떤 정해진 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큰 장애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네, 그런 부분들이 큰 장애물이었고, 이게 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장애물이죠. 환자들을 모으고 병원에서 모아서 특정 약을 막 먹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었는데, 디지털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바일폰 모두에게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훨씬 더 입증해내기도 수월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아는 지식에서 공유를 한번 해보자면, 최근은 그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코로나19가 얼마나 감염돼 있는지 폐 사진을 인식하는 기술을 무료로 공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전 세계에서 다 가져다 쓰니까 오히려 기술이 더 고도화됐다라는 그런 형태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제 카이스트의 예종철 인공지능 이제 대학원의 예종철 교수님, 그리고 프로메티우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코비드-19 폐 확인하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던 기사도 본 적이 있고, 이제 그분들을 직접 뵌 적도 있는데, 해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들이 해외로 멀리 알려지면서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도 다 있었습니다. 특허가 이제 그런 걸 위한 거죠. 특허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다른 과학자들, 기술자, 공학자들이 나의 특허를 보고 기술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라. 논문도 마찬가지로 과학 커뮤니케이팅이에요. 대중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이거를 모르는, 전혀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그 공학 분야를 이해할 수 있게, 의사들도 공학을 이해할 수 있고 공학자들도 의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중 커뮤니케이션이라면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문, 학술지라는 걸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세계적으로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혜린님한테 또 이어서 질문 드리면, 이 대중들한테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진짜 기술자랑 그런 의학 분야랑 어떻게 하면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하게 들어서. 과학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자랑 기술 과학자랑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다른 네, 분야의 네. 전문가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라는 네.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인데요. 결국엔 두 분야를 다 잘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두 개의 언어가 다 다르듯이 그 언어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그 두 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중 하나인 거고요. 거기 안에서 두 부분에서의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분, 서로가 대화를 했을 때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도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흐름을 파악하려면 굉장히 많은 참고 문헌과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언어 또한 같이 심화해서 엮어야 합니다. 그 언어에서의 중요성이 바로 소통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 언어를 쉽게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언어를 기초적으로 어떤 어원에서 시작되는 것부터,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대중적으로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더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리님 질문이 또 들어와서 하나 또 공유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실천력이 높은 분이신 것 같은데 기획부터 실천까지 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추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 모임에서 한마디 자기 소개를 했을 때부터 바로 실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의 과정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표현할 때 나를 의미하는 게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심화적으로 고민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말들로 시작이 바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를 잘 알고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신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는 그 안에서의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기획했었던 과학 소리극은 그 소리꾼과 과학자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저의 역할이 중요했었습니다. 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가 저한테는 어려웠었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지금까지의 국악과 그 국악 이외의 모든 판소리, 그리고 그 음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여기에 대한 차별성을 두는가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연극과 공연과 그 안에서의 분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 의견을 나눔을 통해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이걸 좀 더 차별성 있게, 더욱더 재미있게 대중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과 과연 소통이 될 수 있는가, 나와 같이 시작을 했었을 때 언어를 쓰더라도 좀 더 나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마음이 있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이 안 되나요? 사실 그게 언어였어요.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얘기할 때도 판소리 중에 나는 이런 안일이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과학을 30년 하는 사람으로서 안일이가 무엇인지, 그게 뭐 얼씨구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는데 독창 아니면은 혼자 부르는 것이라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는 충분히 융화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들었던 것 중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 저도 매일매일 같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같은 소개를 하더라도 다양한 버전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예은님 질문이 되게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몇 개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은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학습 장애나 학습 부진 같은 이런 이유로 학업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핸들링이 안 되는 난독 학생들처럼 장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애 학습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신지?
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요. 제가 지금 평생교육전공에서 석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동기 중에서 특수교사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대학원에 입학하신 동기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냥 장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애 학습자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촉진해 줄 수 있지? 관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은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포스트 휴먼이나 요즘 굉장히 많은 이론과 담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습이나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재정의해서 좀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학습의 길로 갈 수 있어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재정의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난 안 되겠어라고 포기하거나 그런 장애 학습자들이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좀 활용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서 여러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변화들에서 좋은 그 기회들이 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질문만 하고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결국에 텔도이드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자, 네. 그 대표님 네네. 창업을 한번 하셨다가 네네. 다시 하신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뭘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그냥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R&D를 하고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기술 중심의 회사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R&D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 공급한다거나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또 어떤 회사들은 이제 기술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사용을 이제 쉽게 하지만 이제 없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저희 서비스 영역은 이제 의사들의 초진 질문들을 받고 이제 아바타들을 배치를 해서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가 아직 사용이 어려우니까 많이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내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하고 이제 그 의사와의 초기 소통을 좀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상담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R&D의 영역에서는 저희는 이제 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션 트래킹이 가능한 IMU 센서 등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모션 트래킹이 가능한 센서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요. 치매 아니면 뭐 파킨슨 뭐 이런 질병들은 진단 기준들이 뭐 MRI나 CT나 이런 걸 찍어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볼 수는 있지만 걸음을 한번 걸어보세요. 걷는 거를 보고 어떻게 걷는지 손은 떠는지 이런 특징적인 그런 모션들이 있습니다. 이 모션들을 잡아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객관화되지 않은 지표들이죠. 의사들이 결국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었고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데이터화시킬 수 있게 된다면은 심전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막 펼쳐지는 그래프죠. 근데 그 그래프가 어떤 병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다 매칭을 해줬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보고 이 사람은 AFib구나 뭐 용어 전문 용어들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런 모션들이 어떤 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에 추진을 하고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다른 대학병원이나 다른 연구자들이랑 컨소시엄이라는 걸 맺어요. 다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저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세브란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화여대 목동병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부산대병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병원들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결국에 이름을 또 잘못 얘기했네요. 델토이드입니다. 델토이드. 네, 센서들도 참 다양하게 앞으로 사용돼서 여러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 상에서 공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현실과 메타버스가 연결되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말한 것 같고요. 정말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공통 질문이랑도 연관이 돼서요.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녀 양육에 고민이 많은 부모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실제 경험과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뭐 경험이나 역량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혜린님부터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연구 외적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데요. 연구는 독립적인 일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것이었고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 언어와 상호작용과 소통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 다 모두 다 경험을 하면서 저는 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독립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적용력 또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연구에서도 같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호적으로 융합해서 가는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것에 더 나아가서 저한테는 협동하는 연구에서 제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이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나를 확인하고 이것으로 나를 정의하면서 같이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험 말씀해 주셨는데 경험과 학습이 순환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만 해라고 했을 때 이제 자녀 양육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이 경험이 학습과 좀 따로 학교에선 공부만 해, 넌 경험해 이렇게 나눈다면요 이 경험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뭐 로버트 캐건의 구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학습을 하면서 내 경험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내가 아는, 내가 좀 통제할 수 있는 객관체라는 경험과 하나는 나에게 경험이지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고 이게 나에게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주관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주관체들을 객관체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만 해, 경험도 물론 좋고 경험이 학습의 재료가 되고 어쨌든 다양한 게 있지만 경험이 학습에 연결되고 또 학습이 경험이 되고 하는 거를 좀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면 막 학교 교육에 있어서 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것도 점점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좀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직 양육을 안 해본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대학원을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박사를 해야 되고 능력 인정받는 인재라면은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기업가 정신 수업을 이제 돌아가신 이민하 교수님께 듣게 되면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하게 됐고 이제 의대로 들어오니까 모두가 전문의를 하고 싶어해요. 모두가 인기과 전문의를 하고 싶어해요. 여기서도 내가 기업가 정신이 있다면은 남들 보면서 눈치 보면서 내가 인기 있는 과를 들어가야지 하고 경쟁해서 막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을 바꾸면 돼요. 내가 가는 곳을 최고로 만들면 되고 내가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면 돼요.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루트 컨설팅에서 의식 리더십을 저도 이제 같이 과정으로 개발하면서 교육을 했었는데 여러분 경험은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부가 될 때는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내가 했던 경험이 어떤 거였구나
다시 생각할 때 그때 공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의식 리더십에서는 리소스, 자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험들을 나누시고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또 공유하는 것 같은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상만 했던 신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분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 보니까 갑자기 저희 교육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정일진 센터장님과 연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2 오전 세션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중식 시간을 갖고 2시부터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식 장소는 화면을 참고해 해당되는 장소로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중식 구매를 신청하신 분들은 지하 2층 비스타홀 로비가 조금 혼잡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시간을 두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빅블러 시대의 인재, 배움터 혁신과 사회적 연결고리 등 알찬 주제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통역 수신기는 자리에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